아까 우리가 그 직접세하고 간접세가 있었지 않습니까? 직접 세무세가 낸다. 직접세. 간접세는 간접으로 낸다. 네. 이 의미인데 이 의미에 대해서 약간 좀 우리 좀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와서요. 자, 내가 이제 소비자입니다. 네, 소비자인데 자, 슈퍼에 가서 네, 자, 껌을 하나 샀습니다. 껌을 하나 샀는데요. 자, 얼마짜리를 샀냐? 자, 공급가 1,000원이고요. 부가세가 100원이랍니다. 처음 100원을 슈퍼 주인한테 일단 줬겠네요. 내가 돈을 지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급가 물건값 1,000원은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껌을 씹고 있을 테니까요. 요 부가세 요 100원 있죠. 요 부가세 100원이 내가 지금 요 슈퍼 주인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세금은 누가 부담을 했습니까? 내가 부담을 했죠. 네.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납니다, 지금이. 내가 세금을 부담을 했는데, 근데 이 부가세를 내가 부담했는데, 세무서에다가, 내가 이 부가세 슈퍼 주인한테 100원 줬습니다. 라고 신고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요? 이 부가세는 내가 슈퍼 주인한테 100원을 줬지만, 100원을 줬지만, 신고금이 납부는 누가 합니까? 이 슈퍼 주인이 합니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 슈퍼 주인이라는 거죠. 세금 부담한 사람은 난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자는 슈퍼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네, 여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자가 다르다 이렇게 이거를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리고 이게 같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금도 부담하고 내가 신고 납부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저희들이 받는 소득이 지금 사업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 사업소득은 지금 세금을 갖다가 3.3%를 떼고 받지 않습니까? 네. 3.3%를 떼고 받는데 그러면 세금은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자 직접 세무서에 가서 3.3% 내가 이거 세금 냈습니다라고 세무서에 신고해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 회사에서 네. 대신 가잖아요. 대신 신고 납부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부담을 했는데 회사에서 신고 납부해 주니까 이건 간접세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 자, 원칙적으로 직접세라고 하면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맞아요. 그리고 우리도 직접 가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원래. 그러면 우리나라 뭐 사업소득자들, 근로소득자들 이런 분들이 뭐 수천만 명일 텐데 이런 분들이 세무서에 가서 전번 달에 받은 월급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0일 날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마 세무서 지금 한 100, 한 30여 개 되는 세무서가 아마 난리 나버릴 겁니다. 네. 왜? 그 1,000만 명이 몰려 들어갈 거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세무서 업무도 마비될 뿐 아니라 또 그 몇천만 명이 가다 보니까 막 시간이 3박 4일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뭐 휴가도 3박 4일 내야 될 거고요. 차 가져갔다 그러면 교통 대란이 일어날 거고요. 이런 혼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야, 너 직접 와야 되는 게 맞는데 직접 오지 마라. 자, 그래서 삼성전자 사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장을 부릅니다. 너 직원 몇 명이냐? 20만 명인데요. 20만 명? 그러면 급여는 얼마 지급했어, 이번 달에? 한 100억 지급했는데요. 세금 얼마 띄었어? 1억 정도 띄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요 1억을 말이야. 직접 그 근로자라든가 이 사업소득자들이 직접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네가 이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세금을 미리 띄어. 네. 미리 띄어가지고 그 20만 명 분에 대한 걸 미리 띄어서 너 혼자 와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주면 그걸 모아가지고요. 네. 그 모든 사람들 20만 명이 직접 와서 신고한 걸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뛴다. 미리 뛴다라는 게 뭔가요? 네. 그게 원천 징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사업소득을 받을 때 3.3% 원천 징수하고 받는지, 네. 기타 소득을 받을 때 흔히 말하는 8.8% 네. 이 세금을 띄고 받는지 이게 지금 이 원천 징수라는 이 개념 때문입니다. 이 개념을 좀 더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사업소득을 받는 자가 있겠죠. 그리고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니까요. 대상 소득을 지급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사업소득자니까요. 프리랜서들은 네. 이 소득을 지급받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자, 소득 금액을 100만 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사업소득은 보통 3.3%를 띄게 되니까요. 네. 3만 3천 원을 원천 징수해서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만 3천 원을 일단 띄고 나머지 96만 7천 원을 우리 통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천 징수를 이 소득을 지급하는 데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우리는 그 원천 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원천 징수를 하되 무조건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 징수를 해야만 한다. 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소득세법에. 네. 그러면 어떠한 소득들을 또 그러면은 원천 징수를 해야 되느냐? 자,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은 이겁니다.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거 흔히들 말하는 우리가 종합소득이라고 하고요. 네, 퇴직소득. 이거를 원천 징수해야만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양도소득은요? 양도소득 원천 징수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신고합니다. 네. 거주자한테는 이런데, 자, 비거주자요. 네, 해외에 뭐 거주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거주자한테 원천 징수하는 소득 전부 다에다가 부동산이라든가 뭐 양도소득에 대해서 이 원천 징수를 해버립니다. 왜? 비거주자는 어차피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을 걷지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띄어라. 미리 세금을 갖다가 충당하자라는 의미가 강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가 될 수 있느냐? 일단 뭐 회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법인 사업자라든가 개인 사업자 이 사람들한테 소득을 지급받으면서 지금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띱니다. 네, 국가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의 거래일 때도 원천징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1억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를 갖다가 한 5천만 원 받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개인들도 하셔야 됩니다. 원래. 근데 우리는 안 하죠. 네. 왜 안 할까요? 귀찮아서, 몰라서, 아니면 방법을 몰라서. 네. 나중에 좀 금액이 좀 큰 금액이다 보면은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들 간의 거래에서도 원천징수는 해야만 한다라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것들을 원천징수해야 되느냐? 일단 소득세요. 네, 소득세. 그다음에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죠. 네,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법인세도 원천징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내가 개인이 법인한테 돈을 갖다가 빌려줬습니다.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자를 받았다 했을 때, 거꾸로겠네요. 거꾸로. 네. 법인한테 돈을 갖다가 내가 빌려줬는데 내가 이자를 받았다. 그러면 아니요, 내가 돈을 빌렸네요. 법인한테서. 법인한테서 돈을 빌려서 법인한테 이자를 줄 때, 이자 소득세를 떼야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를 띄게 됩니다. 개인도 법인하고 거래에 있어서는 이 법인세를 갖다가 원천징수 해야 된다는 거. 이거고요. 아니, 법인세를 띄었으면 법인세 10%도 지방소득세로 띄어야 됩니다. 지방소득세 띄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는 이제 뭐 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그 감면분의 뭐 10%나 20%.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로 좀 약간 부과하자라고 해서 띄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천징수를 했는데 그럼 원천징수를 한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 돈을 언제까지 내야 될까요?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해놓은 돈들은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신고 및 납부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자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만약에 4월 25일 날 급여를 지급했다. 그러면 이제 원천징수를 했겠죠. 그러면 이 원천징수한 걸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느냐? 5월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걸 제출하게 됩니다. 이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는 뭐냐? 원천징수를 이행하기 위한 상황 신고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자 지금 이거 지금 4월 달이니까요. 3월 달까지 급여는 받으셨겠네요. 네. 1, 2, 3월 달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3.3% 띄고 받았겠죠. 그리고 그 원천징수 의무자 회사는 3.3% 띈 거를 다음 달 10일 날 신고했겠네요. 1월 달 거는 2월 10일 날. 2월 달 거는 3월 10일 날. 3월 달 거는 4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했겠네요. 그럼 세무서에 제출을 했으니, 자, 국세청에서는 지금, 우리 지금 사업소득자들이 1, 2, 3월 달에 소득을 얼마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를 떼었는지, 라는 것들을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겠네요. 네, 신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모릅니다. 네. 국세청은 모릅니다. 나는 세금을 냈는데 국세청은 모르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이따가 잠깐 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개개인별로 주민등록 번호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인원 몇 명이야? 20만 명. 소득 얼마 지급했어? 100억. 세금 얼마 떼었어? 1억. 요것만 네, 제출합니다. 그 20만 명에 대한 그 20만 명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종합세 신고할 때 다 나오잖아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면은. 네. 다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지 나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국세청 다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국세청에서 알게 되는 시기가 있겠네요. 알게 되는 시기가. 그 시기가 바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시기라고 하면 이제 매달 10일 날 지금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고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번호가 뭐 690329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얼마를 갖다가 소득을 벌었고 세금을 얼마 원천징수했냐 라는 것들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요거는 보통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제출하게 되는데요. 네, 3월 10일 날 제출하게 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신고를 할 때 이미 국세청에서 알고 있겠네요. 그래서 그 자료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이따가 한번 다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자가요. 이 원천징수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했다. 원천징수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다. 근데 이게 들통났다. 그럼 이제 불성실 가산세를 갖다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는 거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라든가 지급명세서 제출, 그다음에 우리 종합소 신고하는 이런 것을 한번 쭉 순서대로 한번 봐볼까요? 자, 2020년 과세기간이고요. 작년 거입니다. 2021년 이제 올해 우리가 5월달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2월 25일 급여 날입니다. 자, 원천징수 했습니다. 3.3% 원천징수 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신고합니까? 다음 달 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네. 그리고 만약에 2월 25일 날이 급여 날이다라고 한다면요. 네. 똑같이 네. 여기 3월 10일 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납부를 했겠죠. 그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 납부는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여기 보시면 좀 작습니다만 밑에 근로소득 여기 보시면 간이색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인원이 몇 명이냐? 총 지급액이 얼마냐? 소득세는 얼마 띄었냐? 라는 거 요것만 들어갑니다. 요것만.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자만 들어가지 여기 보시면 소득자를 적는 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 계속 이렇게 신고하기 때문에 네. 지금 국세청에서 우리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받은 걸 네,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계속 되겠죠? 쭉 돼서 이 2020년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거를 이제 자,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2월 25일 날. 네. 그리고 사업소득자들, 네. 사업소득자 3.3%를 원천징수하고 받는 사업자들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세 가지 종류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세 사람은 연말정산을 하게 되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해서 이 개개인별로 한 연말정산의 그 결과물을 언제까지? 2월 28일까지는 지급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하는데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요.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리고 이 3월 10일은 네, 여기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이거를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지급명세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징수 의무자가 들어가고요.
여기 소득자가 들어갑니다. 드디어. 소득자가 들어가서 지급 명세서가 제출이 되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일단 국세청에서 이제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연말정산을 해서 끝나버리는 그런 소득이라면 연말정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종합소득이 이제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이제 합산해서 종합세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를 해서 이 원천징수 한 거를 지금 연말정산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요. 그다음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안 하는 사업소득자들은 뭐 바로 뭐 지급명세서를 바로 제출이 됐겠죠. 이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제출이 되면 이 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요걸 이제 볼 겁니다. 원천징수를 얼마 했고, 그다음에 연말정산을 했냐 안 했냐, 그다음에 지급명세 이미 제출되어 있을 것이니 이 명세서를 가지고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자. 이거니까요. 지금요. 이 과정대로 쭉 한번 낚아볼 건데요. 원천징수는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얼마 원천징수를 해야 되느냐. 이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은행 이자가 14% 아닙니까? 지방소득세까지 15.4%. 그다음에 아까 개인 간의 거래, 개인 간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의 거래는 25%, 27.5%를 띄어야 됩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이자를 받을 때는요. 배당 소득도 일반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을 때 이건 15.4% 띄죠. 지방소득세까지. 그리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 이건 뭐냐면 개인 사업자가 같이 사업을 했는데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사업을 운영을 하고요. 한 사람은 그냥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이제 그냥 돈만 출자했습니다. 돈만 출자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익을 분배했을 때 그 분배금을 받을 때는 그것도 배당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25%를 띄게 됩니다. 출자 공동사업자 손익 분배 비율이 이제 배당소득이다. 이거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게 좀 굉장히 이따가 나중에 좀 종합소득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거든요. 한번 기억해 보고 있으시고. 근로소득자들은 매월 이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지금 띄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요. 3.3% 원천징수하고 나온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번에 이제 5월달에 우리가 성소득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은요. 연금소득은 이제 여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우리 이제 그 세액공제 받은 거 있죠.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것, 이것들은 원천징수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처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처럼 연금소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띄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계좌 납입액 이것들은 이제 나이에 따라 달라지죠. 나이에 따라서 연금으로 오래오래 받으면 받을수록 세금을 좀 깎아줄게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되고요. 기타 소득이요. 기타 복권 당첨됐다거나 이랬는데 3억 원을 넘어갔다 그러면 30% 과세하죠. 33%. 3억 원이 만약에 안 넘었다 그러면 22%를 과세하고요. 3억 원이 넘는 금액은 33%를 과세합니다. 그다음에 연금 계좌. 아까 우리 이 사적연금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중도 해지해버린다거나 그다음에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16.5%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해버리죠. 물론 분리과세로 끝납니다만 과세를 합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은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기타 소득을 받을 때 지금 8.8%를 띄고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8.8%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8.8%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건 이따가 기타 소득 필요 경비 계산할 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퇴직소득은 기본세율로 퇴직소득을 띄고요. 이 퇴직소득을 과세 이현,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 과세 이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하되 70% 원래 내야 될 돈의 70%만 띈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